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조강지처라는 말의 속뜻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삶에서 함께한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고도 하죠. 오늘 이 교훈을 잊고 살았던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또래 친구들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일하시느라 바빴고 저에게 줄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닌다는 학원은 다닐 생각도 못했고 밥도 혼자 대충 차려 먹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래도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방에서 혼자 그림을 끄적이는 게 취미였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초상화를 열심히 그려주곤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나 주변 선생님들도 제게 꼭 미대를 가야겠다며 말씀해 주셔서 꾸준히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학원을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란 없었고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는 돈은 부모님께도 드리고 저 혼자 따로 모아두기도 했어요. 자식에게 벌써부터 일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잠 못 자면서 돈을 벌어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항상 제 헛된 기대였습니다. 사실 저에겐 매정한 부모님이었거든요. 어리광도 한 번 받아주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려 보여드려도 술만 드시곤 했으니까요. 사춘기 땐 왜 제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고3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그때 전 부모님께 처음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죠. 엄마, 여기 돈이에요. 월급 나왔어요. 이번 달엔 사장님이 조금 더 넣으셨대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꼭 미대 나와서 성공하고 싶어요. 저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너 대학 학비가 얼마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안 배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소리 할 거면 아르바이트 나가지 말고 엄마 아빠 하는 일 배워서 해. 우린 그 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대준다. 여태까지 저 엄마 아빠한테 뭐 하나라도 바란 적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남는 시간 일만 하고 저 꼭 대학 가고 싶어요. 이젠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셔도 꼭 갈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만 학비는 못 해준다는 것만 알고 있어. 부모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하겠지만 우린 그렇다. 낳아줬으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전 그때부터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을 느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진정으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대학은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정말 독할 정도로 안 먹었고 안 썼습니다. 결국 2년 정도가 늦었지만 학자금 대출까지 껴서 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날도 저는 칭찬 한마디 듣지는 못했고 오히려 더 밑에 시골로 이사 간다는 소식만 들었었네요.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부모님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겨우 명절마다 얼굴만 비추는 사이가 되었어요. 챙겨드리려고 노력해도 서울로 가서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인 것 같더군요. 대학교를 잘 졸업한 후 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고등학교 때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저였기에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지인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다정한 면모가 엿보였던 사람이라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존경스러웠던 분들이셨어요. 처음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색칠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오느라 고생했어. 내가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툴기도 하고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예쁘게 봐주렴. 아참, 우리 효진이가 곧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어머니, 당연하죠.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이번 주 주말이 제 생일이에요. 그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번 주말에 집에 다시 오거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맞춰서 인사드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괜히 헛걸음을 시켰네. 아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생일 예전부터 그렇게 축하받지 못했어서 괜찮아요. 정말 지나가는 날들 중에 하루 같아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 생일이 주말이라는 걸 들으시자마자 어머님은 환하게 웃어주시며 또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 주말 예비 시댁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절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두셨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꼭 잘해주고 싶었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열심히 참아만 와서 눈물도 마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제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잠시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축의금만 쏙 가져가시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그 이후부터 전 부모님이 제게 무슨 부탁을 하든 말든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말이죠. 이후 결혼에 골인을 한 뒤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오히려 아들보다 먼저 절 위하셔서 남편이 다 서운해할 정도였죠. 저도 남편과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엔 어머니께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흔한 고부 사이보단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도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재롱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디 내놓기도 아까울 지경이었죠. 중간중간 궁금해하실까 제 부모님께도 아이들을 보여드리곤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셨기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비장한 얼굴로 말입니다. 여보, 잠깐 얘기할 수 있지? 나 고민하다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뭔데? 정말 고민이 깊은가 보네? 당신 처음 보는 얼굴이야. 밤새서 고민했었어. 사실 나 이직을 좀 하고 싶어. 진짜 오래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거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갑자기 그리고 어디로 이직을 해? 나 아는 형님이 하는 벤처 회사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손은 더 많이 갈 것 같아. 돈도 지금처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초기 멤버로 회사를 키워놓기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나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다였잖아.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뭔가를 하긴 겁이 나고. 그래서 그 형님이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길래 생각해 본다고 했어. 어,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당신이 애도 아니고 물론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인간 조민환으로서도 중요한 거잖아. 벤처 회사면 많이 바쁘겠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잘 해볼게.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 그래, 그렇게 해. 꿈이 있다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수 없지. 한번 해봐. 그리고 너무 엉망이 된다면 그 전에 꼭 나오고. 당신은 애 2명 아빠야. 알겠지? 남편은 갑자기 아는 형님의 벤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 성실하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게 모르게 속은 골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열정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돈에만 목매다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생각해 볼 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저는 허락을 했고 남편은 사직서를 내고 온 뒤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정이 생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공부도 해야 한다며 책을 잔뜩 사서 와선 한참을 읽곤 했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처음엔 보기 좋았습니다. 저 또한 제 꿈이 뭐였는지 생각하게 했으니까요. 중간중간 사무실에도 가서 도시락도 해줬었고 남편 지인도 만나 종종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걸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아, 참. 아예 지방에도 하나 더 사무실이 열 것 같아서 내가 그쪽을 아예 맡아줬으면 하나 봐. 일단 이번 주말만 다녀오는 건데 다음번엔 좀 더 오래 내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 이걸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그래? 지방으로? 그럼 주말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이번에는 주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거기에도 직원을 두긴 할 건데 그전까진 내가 자주 가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자리 잡을 때까진 내가 관리하고 해야겠지. 직원도 뽑아야 할 거고. 미안해. 몇 달간만이라도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몇 달이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또 괜히 떨어지니까 싫어서 그렇지. 일단 알겠어. 가서 잘해봐. 사람 관리하는 거 배우고 그러면 좋지 뭐. 나중에 당신도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잘해서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지방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초반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내려가 일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4일 정도를 지방에서 지내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도 보려고 하니 저 혼자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벤처 회사라고 해서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있던 점입니다. 예전 직장보다 큰 액수가 아니었기에 점점 생활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선 중간중간 연락 와서 도와줄까 하고 말씀하셨지만 시부모님도 노후자금이기에 죄송한 마음에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적은 월급과 제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새벽 아르바이트도 병행했는데요. 이게 너무 무리가 되었는지 어느 날 결국 탈이 나서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이를 안고 쫓아오신 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효진아.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 너 들어보니까 새벽에도 일을 했다며? 왜 나한테 애기들 좀 봐달라고 말을 안 했어? 난 내 아들놈이 알아서 월급도 척척 잘 벌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이제 보이니? 네, 어머님. 아이들은요? 괜찮은 거죠?
놀랐을 것 같은데. 아휴, 무슨 아이들 걱정을 해. 저기 밖에서 앉아 있다. 아휴, 내 진짜 속상해 소원. 대체 얘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려고 이렇게 마누라 속을 썩인다니. 우리 효진이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얘, 가만히 누워 있거라. 앞으로 아이들 챙기는 거 내가 알아서 잘하마. 집안일도 그렇고. 아니, 요새 미나니도 집에 잘 못 들어온다며. 네, 요새 지방에 출장을 계속 다녀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아마 연락하셔도 갑자기 일을 빼기 힘들 거예요. 내가 며칠간 너 나을 때까진 집에 가 있으마. 아이고, 그새 이거 살 빠진 것 좀 봐. 내 맘이 다 찢어지는 것 같네. 이제 그 새벽 일은 그만두거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마. 아니면 민환이랑 얘기를 좀 해보마. 시부모님은 응급실에서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시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잠을 청했고 다시 돌아온 아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간이 의자에서 절 돌보면서 잠이 드셨죠. 정말 부모님 같은 분이셨어요. 잠드신 모습을 보는데 왜 이리 제 가슴이 먹먹하던지요.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걸까요? 그 다음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응급실로 쫓아왔어요. 많이 놀랐는지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 많이 아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어? 아니야, 괜찮아. 잠깐 쉬면 된대. 미안해.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새벽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네.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뭔 그런 걱정을 해. 다 돈 제대로 못 가져다 준 내 탓이지.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올라올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정말 미안하다, 여보. 오늘은 수액 다 맞고 집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너무 바빠져서 미안하다며 연신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몸조심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날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뒤 다시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남편을 보내줬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변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싫어도 살맛대고 살아야 한다더니 옛말엔 모두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점차 저는 남편과 통화는 줄어들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나마 월급이 늘게 되면서 새벽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 조금 버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겹쳤는지 제가 응급실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욕실이 미끄러워 넘어지셨는데 가벼운 뇌진탕이 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팔과 다리도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실까 싶어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몰라요. 저에겐 기둥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곤 한달음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딴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신이야? 통화 잠깐 되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글쎄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대. 가벼운 뇌진탕이라 크게 생명엔 지장이 없으시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잠깐 전화라도 드려야겠어. 아니면 올라오던지 힘든 거 아니잖아. 크게 다친 거 아니시라니까 그건 다행이네. 당신 혼자 할 수 있지? 뭐 옮기고 해서 힘쓸 일도 없잖아. 그냥 며칠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팔다리 다 다치셨는데.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당신이 와서 그래도 들여다는 봐야지. 아들이 아버지 입원하셨는데도 와보지도 않아? 당신 딸처럼 생각하시고 잘해주시잖아. 그럼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직원도 새로 뽑고 했는데 제대로 말썽 부려서 비상이야. 아버진 괜찮으실 거야. 정신도 말짱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분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바쁜 게 중요해? 아니면 아버지가 쓰러져서 누워 계신 게 중요해? 아무리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해도 와봐야지. 잠깐이라도 와. 그게 자식된 도리야. 당신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이제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마. 나 정말 바빠서 그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너무 바쁘니 전화하지 말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보다 대체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 허겁지겁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오래 곁에 있어 주셨는데 이번엔 와보지도 않았네요. 뭔가 변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쓰러졌을 때 아버님이 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밤낮 없이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에겐 부모 같은 분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괜찮다고 하며 퇴원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정기적으로 아버님 건강을 체크할 때도 함께 모시고 가고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의 일주일 뒤 슬쩍 올라와선 아버님을 찾아뵈었고요.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가고 오랜만에 아빠 노릇을 하더군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 눈은 피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는 것도 바쁜데 깊게 생각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남편은 또 머지않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또다시 아이들과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혼자 예쁘게 입고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신랑이랑 같이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다 모인 게 얼마만인지 옛날 추억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기분 좋게 있는데 윤미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선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 효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진짜 너무 반갑다, 야. 그러게, 윤미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라도 해야 얼굴을 보는구나. 그러게. 근데 있지, 효진아. 혹시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니? 실례가 될까봐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너 이혼했지?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어?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을 했다고? 아이, 뭔 소리야. 아직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잠시만. 난 당연히 이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뭐 착각을 했다는 건가? 아닌데. 정말 맞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윤미야. 아, 제대로 말해봐. 내가 이혼했다는 얘길 뭐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면 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지인 결혼식에서 봤는데. 아이 참.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 이번에 우리 회사 직원 결혼식에 갔었거든. 거기서 네 남편 똑똑히 봤어. 네 결혼식도 갔었고 너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나랑도 한번 만난 적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을 알아본 거지. 결혼식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회사 사람이었나? 근데 왜 나한테 말은 안 하고?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었어. 네 남편이 옆에 어떤 여자가 같이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난 이혼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정말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몇 번을 봐도 네 남편이 맞았어. 내가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볼게. 누군지 혹시 아냐고.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이 맞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숨쉬기도 힘들어져 화장실에 가서 결국은 세수를 해야 했어요. 눈물인 건지 물인 건지 한참을 그렇게 닦고 나선 가만히 거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저는 뭘 위해서 살아온 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남편이 안쓰러워 항상 최선만을 다해왔는데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다니요. 그렇게 저는 서둘러 결혼식장을 나왔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손에 들고선 맨발로 터덜터덜 집에 도착했죠. 그 뒤 친구 윤미가 전화를 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효진아, 내가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네 남편을 예비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다닌대. 거의 사위 노릇도 하고 있고 회사 사무실엔 네 남편이 몇 번이나 맛있는 거 사들고 왔다더라. 나이는 너보다 좀 더 어린 것 같고 결혼식까지 곧 할 건가 봐. 나도 여기까지만 들었어. 아우, 이걸 어쩐다니? 우리나라에 바람피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더니 그게 네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아.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두 집 살림을 한 것과 다름없었죠. 예비 신랑이라고 소개까지 하다니 어떻게 애들을 두고 절 두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흥신소를 통해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주 주말 남편이 올라온다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일 보라고 남편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까지 썼으니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했죠. 남편의 신상을 보내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을까요? 흥신소에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사실 일주일까지 걸릴 것도 아니었는데 사진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남편분 바람 피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경기도에서 상가녀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거의 두 집 살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거기선 결혼까지 얘기 끝났다 하고요. 그 상간이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남편분이 혼자 쓰는 원룸이 있고 그 집은 상가녀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신혼집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월세 집이긴 한데 같이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글로 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소까지 보내드릴게요. 사진이랑 음성 녹음들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또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바람핀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얼마나 다정한지 마치 저와 연애할 때 남편 같더군요. 서로 바빠서 일에 치여서 멀어져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미 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 거였어요. 상간녀의 얼굴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대체 어디서 인연을 잇게 된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 남편은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귀가였죠. 당신 얘기 좀 해. 요새도 많이 바빠? 웬만하면 집에 좀 들어오지 그래? 나도 이제 체력이 딸려. 애들 운동회도 그렇고 다들 아빠들이 나가서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 없는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느 정도 정리되면 들어온다고 했잖아. 아이, 안 돼.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놓고 나만 쏙 빠지라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 갑자기 왜 이래? 혼자 잘하고 있었으면서. 그냥 이제 나도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그럼 대체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 거야? 그만 좀 찡찡댈래? 너한테 밑으로 내려가서 한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고마웠어. 근데 그 뒤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고 난 바쁜데. 아이 몰라. 그냥 지쳐 나도. 그냥 우리 사이에도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오라고 했어? 아버님 욕실에서 넘어지셨을 때 오라고 한 거랑 나 과로로 쓰러졌을 때 당신 올라온 거밖에 없잖아. 왜 그래 대체? 내가 뭘? 그냥 난 너랑 사는 게 지겨워. 아휴, 모르겠다. 혼자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 또 성간녀와 같이 있는 게 틀림없겠죠. 대놓고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마음껏 데이트도 했을 거예요. 전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몸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는다더니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예전에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만당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했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뒤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는 따로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요. 저는 그렇게 며칠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바로 차로 뛰어내려갔고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상간녀와 대화하는 것도 모두 녹음이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야? 맨날 한다 이러면서 안 하잖아. 아, 나 기다리기도 지쳐. 근데 네 와이프 진짜 불쌍하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니 당신 내가 말하는데 나랑 결혼하면 절대 바람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알았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넌 내 첫사랑이잖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야. 벤처회사로 옮기면서 동창회에서 우연히 너랑 마주쳤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알아? 그때만큼은 내 애고 지금 마누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래? 아이, 그럼 얼른 이혼을 하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하면 나 확 딴 남자한테 시집 가버린다. 아유, 알았어. 딱 한 달만 시간을 줘. 안 그래도 저번 주부터 싫은 티 팍팍 내고 있는 상황이야. 곰 같은 내 마누라, 내가 이렇게 바람 피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를걸. 최대한 널 상간녀 안 만들고 자연스럽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걸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너 만약에 상간녀로 들키면 이혼 소송도 불리하고 너도 상간녀 소송 당하고 그럼 둘 다 안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알았지? 아휴, 내가 지금 뭐 좋다고 같이 살겠어? 너 만난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는데. 치, 말은 잘하네. 근데 당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엄청 엄하시다고 했잖아. 그거야 내가 잘 둘러대면 되지. 당신들 아들인데 뭐라고 하겠어? 원래 부모는 다 자식 편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내일 모레 땡땡 호텔에서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알지? 처음 보는 자리니까 자기 최대한 멋지게 하고 와야 돼. 그리고 당신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실수하면 안 돼. 만에 하나 아직도 이혼 안 하고 가정에 있는 거라면 우리 부모님 기절 초풍하실 거니까. 알았지? 걱정 마. 아, 이혼남인 척 하라는 거잖아. 연기 안 한 자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만난 첫사랑과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께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곤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저장을 했어요. 이제 이혼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난 사람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죽고 못 사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가던 핸들을 틀곤 시부모님께 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 사진들이 다 진짜인 거지? 우리 아들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니. 이 나쁜 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아니 이게 뭔 일이라니.
난 그딴 놈의 아들로도 필요 없다. 난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적 없어. 효진이 네가 우리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자식은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야. 나중엔 우리도 이렇게 버려버릴 거라고. 그리고 뭐? 이빨 빠진 호랑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이제 난 너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저놈을 아들로 두지 않을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놈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하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주말에 상간녀 부모님과 첫 대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 제대로 혼쭐을 내준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먼저 그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고 우린 10분 정도 텀을 둬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그렇게 보기 좋은 가족이 없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아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 말을 못 하시더군요. 그 대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 시부모님과 함께 앞에 서니 남편과 상간녀는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더군요. 자기네들도 아마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입술은 벌벌 떨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리시더니 바로 따귀를 때려버리셨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천하의 몹쓸 자식아. 이제 너랑 난 끝이다 평생. 어? 어떻게 네 마누라랑 애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제정신이야? 너 우리 아들하고 첫사랑이라며. 첫사랑이고 뭐고 가정 있는 남자를 감히 꼬셔도 되는 거야? 너도 한번 내 손에 혼쭐 나봐라. 시어머니는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 건지 그 장면을 목격한 저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 좀 해봐. 우리가 와서 너무 놀랐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거의 두 집 살림하면서 살았던데 아주 바빴겠어? 아버님 다치셨을 때 이 여자랑 같이 있었냐? 그리고 감히 남의 결혼식까지 가서 예비 신혼부부 놀이까지 해? 넌 평생 안 들킬 줄 알았지?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언젠간 반드시 벌을 받는 거다 이놈아.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다 알고 있었대?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까지 여기 모셔오면 어떡하냐고. 아, 쪽팔려 죽겠네. 쪽팔려? 그러게 누가 쪽팔린 짓거리 하래니? 그리고 어차피 나도 너랑 이혼할 건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속병 걸려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 이혼하자. 여기서 더 지지고 볶고 해봤자 내 시간만 아까울 것 같거든. 그 대신 여기 보이지? 너 데이트한 사진들, 그리고 너 음성 녹음들,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했으니까 귀책 사유는 너야. 이제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양육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간녀 너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고 있어? 진짜 할 짓거리도 없다. 길거리에 나가면 미혼인 남자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런 짓을 하고 싶니? 너도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 놔야 할 거야. 그리고 얼굴을 얼마나 고쳤길래 성게 같니? 아주 둘이 끼리끼리 잘 만났다. 뭐라고? 휴진아, 상간녀 소송만 안 하면 안 되겠니? 여기 우리 민주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나랑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 돈을 왜 내야 돼? 나랑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냥 끝내자. 그게 맞잖아. 나 이 사람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면 안 돼? 눈물겨운 사랑 납시였네. 애도 마누라도 버린 사람 답네.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거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내가 어떻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날 배신해? 나쁜 놈. 넌 정말 천벌받을 거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쁘게 크는지 그 행복을 넌 느낄 수조차 없을 거야. 아빤 이 세상에 없다고 할 거니까. 그때 옆에 있던 상간녀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무슨 상간녀 소송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 간수 못한 당신 잘못을 어디에 뒤집어 씌워. 간수? 너 지금 간수라고 했냐? 남의 인생 망쳐놓고 간수? 너네들 두고 봐.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퍽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퍽하는 소리에 남편이 한 방에 거꾸러지더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상간녀의 아빠였습니다. 본인 딸이 유부남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걸 몰랐던 상간녀의 아빠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분노를 하고 남편에게 응징을 가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감히 한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그리고 너도 일로 와! 감히 아빠 엄마를 속이고 저런 놈을 우리 앞에 데리고 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이거사? 아빠, 진정하세요. 그게 아니라 들었다시피 곧 이혼할 거였잖아. 어차피 이혼할 거 미리 먼저 보여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이것이 너 당장 일로 와. 오늘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줄 테니까. 상간형 결국 쪼르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뒤따라가더군요. 마지막까지 저와 시부모님보다 상간녀를 먼저 챙기는 걸 보며 정말 짐승보도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상간녀 부모님은 저와 시부모님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절대 이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어디 세상에 가정 있는 유부남과 결혼이라니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며 돌아가더군요. 적어도 상간녀 부모님은 정도를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저런 딸이 태어났는지 불가사의하더군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냐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저한테도 그 다음날 바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가 많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도 받아낼 수 있었죠. 또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집안 또한 남편을 사유로 인정을 안 했기에 두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응원을 받지 못한 채 본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됐어요. 남편 회사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사를 찾아가 실체를 알리고 싶었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기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를 다녀야 양육비를 저에게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혼 후에도 시부모님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사는 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이 들 때도 많았지만 어찌저찌하니 살아가지더군요. 오히려 신경 쓸 게 없으니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혀 반갑지 않은 인물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골은 엉망이 되었고 옷은 또 언제 빨았는지 냄새도 지독하고 봐줄 수도 없더라고요. 열자마자 놀라는 저를 뒤로하고 전 남편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하고 염치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 근데 나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어. 내가 갈 데가 이곳밖에 없어서. 뭐라고? 여기가 왜 네가 찾아올 곳이야? 가정 파탄 내고 이혼당한 거 잊었어? 당장 나가. 애들 알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나도 속았다고. 그 여자한테 다 속았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가게 차려줬더니 나중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가버렸어. 이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라고. 조강지철 떠나면 벌 받는다더니 내가 진짜 벌을 받았어. 나 충격받고 회사도 그만뒀어. 매일 술만 먹고 사니까 다닐 수가 없더라. 가만히 있어 보니 날 정말로 생각해줬던 사람들은 내 가족밖에 없었더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알아?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더니 꼴 좋다. 내가 미쳤어? 내가 너랑 다시 같이 엮이게. 우리 이혼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제발.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날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셔. 진짜 갈 땐 여기밖에 없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녀한테 배신당하고 오갈 데 없으니 받아달라뇨?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놈이 거기까지 찾아왔냐며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내일 또 찾아올지 모르니 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그 다음 날에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엔 술이 취한 채 말입니다. 그때 집에 와 계셨던 시부모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이제 와서 이렇게 용서를 빌면 뭐하냐? 잘못은 다 해놓고 용서를 빌어? 어서 가거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우리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너도 그때 우리한테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자꾸나. 우리도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며 살기로 했다. 아버지, 정말 자식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하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내가 애미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이 악물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거라. 평생 반성하고 살아. 그리고 우린 나중에 우리 장래 때 보자꾸나.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요. 제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요. 제발. 그렇게 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남편을 내보낸 후 그대로 주저앉고 마시더군요. 당신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봤는데 어느 누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말없이 시부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이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과 계속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나름 자신감 있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신 건지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은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게 제게 조금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냥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들어보니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정신은 차렸는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네요. 제 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 아빠로서
이젠 정직하고 옳은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나간 남편은 결국 나락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따져서 행복한 인생만을 살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다신 실패하지 않도록 가족들 잘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베풀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인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랬기에 제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또한 외면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제 행동은 결국 제 인생의 행복을 더욱 불려주었는데요. 그때 일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시절 제 어머니란 사람은 저와 여동생도 아버지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제 나이 5살 때쯤에 바람이 나서 말이죠. 당시엔 이혼이 그리 흔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어머니 나에 간 크게 잠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주 나중인 제 나이 고등학생 때 우린 건너 건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겐 그저 원망 덩어리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랑 민주한텐 엄마 아니냐. 너희가 장례식장에 가고 싶다면 말리지 않으마. 그때 아버진 저와 동생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지만 우린 그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고작 남자의 눈이 팔려 남편도 어린 자식들도 다 버린 사람에게 저 또한 정이라고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녀야 했던 아버진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부터 우리 남매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엔 잠시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일을 떠나던 아버지에게 매달려 칭얼대고 많이 울기도 울었었어요. 하지만 아버진 우리를 두고 일을 가셔야 했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주셨죠. 그런 감사한 분들이셨건만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두 분은 저와 동생을 좀 차별하셨어요. 고모들과 아버지도 전에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셨다더니 그게 손주들에게까지 나타난 거예요. 얘 민주야, 누가 안 뺏어 먹어?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니? 네 오빠 좀 더 많이 먹게 넌 그만 먹어. 할머니랑 할아버지 왜 맨날 오빠만 예뻐해요? 오빠도 많이 먹었는데 왜 나만 먹을 거 가지고 계속 차별해요? 맨날 맛있는 반찬은 오빠 앞에 놔주고 내가 많이 먹으면 눈치 주고 옷도 매번 오빠 거 먼저 사주고 난 나중에 사주고. 두 분은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분들 아닙니까? 그랬다 보니 두 분에게 남녀는 지금처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 두 분을 말렸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날이 갈수록 동생에게 미안해져만 갔죠. 민주야,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 오빠가 늘 미안해. 때문에 전 저라도 동생에게 누구보다 다정한 오빠가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늘 저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훨씬 두둑이 주셨던 용돈도 동생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곤 했죠. 때문에 저와 동생의 사이는 좋았지만 억울함 때문인지 동생은 사춘기 시절엔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나워졌었어요. 하나 반전인 건 그렇게 사납쟁이던 애가 나중엔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가며 선하게 살더니 결국 목사와 결혼해 교회 사모님이 됐다는 겁니다. 결혼 후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 인생은 참 신기하다 싶지 뭐예요. 한편 전 할아버지 할머니와 힘들게 우리를 위해 돈을 벌어주신 아버지 덕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엔 크고 좋은 회사에도 합격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두 분이 너무 그리워요. 아직 제대로 키워주신 은혜도 한 번 갚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셨을까요?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 사무치게 슬펐던 건 그 기쁨을 나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분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차례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당시 아버진 이젠 가족 곁에서 살고 싶다며 제가 대학에 갈 때부터 서울에 비디오 가게를 차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을 그리워하는 절 안아주며 아버진 제 취업 합격을 축하하는 동시에 위로도 건네주셨죠. 그 마음 하나면 됐다. 이런 널 보고 두 분은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계실 거야. 이후 전 할아버지 할머니께 못해드린 못까지 전부 더해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나이 30대 초반엔 동생과 동갑이던 아내와 중매로 결혼도 했죠. 아내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처남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내를 만난 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후 차례로 딸과 아들도 낳으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아버진 동생의 결혼까지 지켜본 뒤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난 이제 도시가 싫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우리 친척들도 많고 내 친구들도 많아서 외로울 일도 없어. 이게 날 위한 일이니 진짜 날 생각한다면 날 모시겠다는 말 좀 그만하고 그냥 보내주거라. 아버진 그냥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도시란 곳이 서울이든 어디든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진 10대 중반 시절까지 살았다던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태는 조금씩 변해갔고 저 또한 나이 40대 중반에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를 나온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동안 계속 구상해온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이 있었기에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난 당신 믿어. 당신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때 아내는 그런 제 뜻을 누구보다 굳건히 지지해 줬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버지도 걱정을 조금 하시긴 했지만 우려보단 믿음을 더 크게 주셨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자신의 것만 처음엔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선 의혹이 그땐 오히려 실패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발요. 제발 대출 좀 조금이라도 더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은행은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대출받은 금액도 상당하시잖아요.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 문턱을 제 집 드나들듯 넘어다녔어요. 하지만 대출엔 한계가 있었고 저는 결국 손대선 안 될 마지막 금융권에까지 고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행히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자, 바꿔라. 괜히 위험한 곳에 손 벌리고 다니지 말고 이거 가져다 써. 저는 원래 힘들어지기 전까지 양가에 다달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그 돈을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다. 거기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 일부 보태 제게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께 거절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왜 자꾸 절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못난 자식을 만드세요. 제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져다 써. 너 꼭 해낼 자신이 있다며.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 혹시 사채 같은 거 썼다가 집안에 풍비박산이라도 나봐라. 네 처 그리고 네 애들은 어떡할래?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는 가족이야. 하지만 아버지도 장인 장모님도 같은 말을 제게 건네며 끝내 돈을 꼭 지어주셨어요. 그땐 정말 이런 내 자신이 싫고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타박하긴커녕 늘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아빠 힘내시라며 출근하는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죠. 심지어 그땐 동생과 처남네도 절 조금이나마 도와줬어요. 처제는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보, 나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이 고마움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 거야. 저는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도 더욱 이를 꽉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불법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아닌 이상 거래를 따내고 투자를 받기 위해 저는 정말 내가 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부하면서 구르기까지 했죠. 절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내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 악다구니가 빛을 발한 건지 다행히 제 사업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때쯤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제 회사는 직원도 20명이나 되는 안정적인 회사로 업계에 자리 잡게 됐죠. 물론 은행 빚도 청산했고요. 처남, 처제, 이번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다 같이 동남아 여행 한번 다녀오자. 여행 비용은 내가 다 댈게. 아, 됐어. 뭘 보태. 물론 나한테도 큰돈이긴 하지만 나 힘들 때 모두가 도와줬던 고마움에 대해 이렇게라도 이자를 갚고 싶어. 다들 빌려준 돈만 돌려받았지 내가 주려던 이자는 끝내 안 받았잖아. 그때부터 전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돈도 갚고 양가의 장남이자 맞사위로서 다시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 양가 부모님께 큰돈이 들어가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가 나섰죠. 가족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선 기존 직원에 더해 2명 정도 직원을 더 채용하던 중이었어요. 회사가 조금 더 커진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항상 면접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전 그래도 지원자들의 면접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제 사연의 주인공인 특별한 인연, 정국 씨를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회사의 장가지로 시작해 나무 뿌리로 뻗어나가고 싶은 지원자 박정국입니다. 당시 지원자였던 정국 씨는 면접 의자에 앉아 있을 때부터 뭔가 눈길이 가더군요. 긴장한 듯 두 주먹을 꼭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뒀던 정국 씨는 눈빛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게다가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사람이 참 선하고 맑아도 보이더군요. 때문에 전 내심 저 청년이 면접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국 씨의 면접 인사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엔 영 아니올 시다였죠.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조부모님과 5살 어린 동생과 넷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저는 희생정신과 사랑을 배웠어요. 가난하고 연로하신 조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저와 동생을 도덕관념이 바뀐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두 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 비록 명문대는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저는 하고자 하면 끝내 해내고 마는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배운 사랑과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저를 입사시켜 주신다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불태우고 희생을 겁내지 않을 겁니다. 멋진 말과 포부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의 인사말은 다른 면접자들에게서도 많이 듣던 흔한 멘트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영 흥미가 없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네, 포부와 각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건가요? 대학 졸업 후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뭘 하셨죠? 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그동안 15군데 회사에서 떨어지고 이곳이 16번째로 지원한 회사예요. 처음 지원은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지금에 이르렀어요. 물론 아무 회사나 지원한 건 아니고 꼭 하고 싶었던 이쪽 업계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한 겁니다. 뭐 저렇게 솔직해? 그럼 떨어지고 떨어지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길 왔다 이거야? 그러게요. 좀 불쾌하네요. 당황스럽더군요. 대체 저런 얘길 아무리 사실이라고 한들 왜 하나 싶더라고요. 불쾌했는지 제 옆에 다른 면접관들은 표정을 굳히고 수군대기도 했죠. 하지만 정국 씨는 기죽지 않고 준비한 다음 말을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그 뒤의 말은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정국 씨는 무작정 저희 회사에 이력서만 넣은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오기도 했더라고요. 정국 씨는 저희 회사의 양력과 10년 동안의 성과, 위기와 해결 시기, 역사 등을 줄줄이 읊었거든요. 정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했죠. 그리고 정국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의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부디 불쾌하시지 않길 바라며 말하자면 이 회사는 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업계에서 인정도 못 받고 운도 따라주지 않아 많은 풍파에 시달렸지만 이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성공을 향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업계에서 작아도 무시 못할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의 다소 창피할 수도 있는 과거를 늘어놓았던 건 그만큼 꼭 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온 이 회사처럼 비록 사회 초년생이 되기까지 과정은 어렵고 험난했지만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더없이 끈질기고 성장해 나가는 인재가 될 자신 있습니다. 정국 씨는 뽑아만 주면 정말 이 회사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회사에 대해 많이 공부도 하고 자신을 비유한 노력은 괜찮았지만 솔직히 면접 내용만 보면 특출난 인재라고 장담하긴 힘들었어요.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왔나 싶었죠. 솔직히 학력이야 명문대는 아니어도 인서울 내에 괜찮은 대학이었기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데려오기엔 무리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면접 내용이었기에 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죠. 대표님, 저흰 솔직히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쪽 지원자가 스펙도 좋고 면접도 더 잘 보지 않았나요? 그래도 난 박정국 이 사람을 뽑고 싶네. 아니, 대체 왜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간절해 보이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이후 다른 직원들은 정국 씨가 아닌 다른 지원자를 뽑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정국 씨를 강력히 밀어붙이며 직원들을 설득했어요. 물론 선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네들이 봤다던 그 간절한 모습, 그 간절해 보이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네. 누군들 취업이 간절하지 않겠냐만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애가 타는 간절함이 강렬한 사람이야. 능력 중요하지. 하지만 비슷한 학력에 똑같이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사람이 특출나면 얼마나 특출나겠나. 물론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는 최선을 다해 내 일처럼 회사 일에 임해줄 이런 간절한 사람이야.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지만 내가 대표니 내 말 믿어보게. 그리고 자네들도 알잖나.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 나쁘지 않은 거. 난 왠지 이 사람은 놓치면 후회할 거란 느낌도 드네. 이건 그냥 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이 사람을 정말 뽑고 싶어. 그렇게 정국 씨는 제 강력한 의지로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장담한답니까? 처음엔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내심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정국 씨는 회사에 적응을 잘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국 씨가 제일 일찍 출근했지?
아침마다 기운 빠져도 힘차게 이렇게 인사해주는 정국 씨 인사를 들으면 우리까지 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풍기는 기운이 워낙 밝고 선했던 친구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국 씨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일도 정말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게 했죠. 그렇게 노력하는 데다 생각보다 일을 잘하기까지 하니 처음엔 정국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몇몇 직원들도 나중엔 정국 씨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정국 씨를 채용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운명의 톱니바퀴는 박차를 가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어? 저거 정국 씨잖아? 그날 외근을 나갔던 전 일이 끝난 후 회사 동네로 돌아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그 동네에서 술 모임을 갖자고 했었거든요. 때문에 차는 집에 두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저보다 조금 앞에서 정국 씨가 걷고 있지 않겠어요? 당시 정국 씨가 자주 입고 다니던 옷이 있었는데 딱 그 옷을 입고 있던 데다 특유의 덥수룩하던 뒷머리까지 더해져 전 한눈에 정국 씨인 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참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도 정리하고 공부도 좀 했나 보구만. 참 기특한 직원이야. 정국 씨는 자주 늦게까지 남아서 그날 업무를 정리하고 복귀도 하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퇴근이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국 씨를 불러 인사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국 씨가 왼편의 한 낡은 건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길 왜 들어가지? 어, 저기는 그 건물에 달려있던 간판을 본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건물은 그 동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오래되고 많이 노후된 고시원 건물이더라고요. 분명 면접 때 이야기를 듣기로선 조부모님이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고시원에 들어가는 건가 싶더군요. 혹시 볼 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려는 건가 싶었지만 꽤 한참을 기다려봐도 정국 씨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저, 정국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할만한가? 아, 네, 대표님.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인 전 다음 날 정국 씨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정국 씨는 특유의 씩씩한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게 실례는 아닌가 싶어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죠. 저, 혹시 자네 이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나? 일부러 뒤를 밟은 건 아니고 어제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자네가 고시원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었어. 자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나? 그 뭐냐, 조부모님하고 여동생이랑 살았다지 않았어? 아니면 다른 가족들은 지방에 있는 거야? 아, 저를 보셨어요? 아니요. 전쭉 서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생과 살았던 게 맞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진 제가 고등학생 되고 20살 됐을 때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만. 그럼 동생은 따로 사는 거야? 자세한 사정은 달랐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던 정국 씨의 사정에 저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땐 자꾸 더 자세한 사정을 캐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마 정국 씨가 들어갔던 고시원 건물이 낡아도 너무 낡아 보여서 회사 대표로서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물음에 정국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그리곤 씁쓸히 웃으며 가슴 아픈 사정을 털어놓았죠. 아, 그게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에 둘이 살았었는데요. 동생이 몇 년 전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 병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지금은 병원에 쭉 입원해 있어요. 철원, 그럼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은 어쩌고 왜 고시원에 있나? 동생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두 분이 집 말곤 남겨주신 재산도 별로 없었고 꾸역꾸역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은 잘 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었거든요. 동생 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던 워낙 희귀병이다 보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법하고 약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을 살리려고 집을 포기하고 그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국 씨는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집도 포기하고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니 정국 씨는 회사에 붙기 전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었었다는군요. 그리고 취업을 한 지금도 회사에서 퇴근한 후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낡았어도 고시원 비용이 요샌 만만치 않더라고요. 작년에 또 5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돈이랑 생활비라도 벌려고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회사 월급은 거의 다 동생 병원비로 쓰고요. 그래도 회사 생활엔 지장 가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넨 다른 직원들보다 출근도 먼저 하고 공부하고 업무 정리한다고 퇴근도 늦게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와중에 대리운전까지 뛴다고? 그래가지고 자네 몸이 버티나? 힘들다고 발전하지 않으면 제 자신에게도 회사에도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 아직 팔팔한 29이라 괜찮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제가 힘들 때 대표님이 절 이 회사에 붙여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서 전혀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직원들의 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싶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죠.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봤던 간절함과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배로 뛰어다녔던 정국 씨의 노력은 모두 여동생을 책임지기 위한 오빠이자 가장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먹먹해진 가슴을 우선 가라앉힌 뒤 정국 씨에게 물었어요. 그래, 고시원은 어떤가? 건물이 많이 낡아 보이고 요새 열악한 고시원도 많다는데 지낼만은 한가? 창문이나 에어컨은 있어? 지금 한여름이잖아. 창문은 없고요. 중앙 냉난방 형식이라 방엔 따로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도 공용 샤워실 가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지낼만 합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끝도 없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더라고요. 저야 조금 불편하면 그만이지만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제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생은 제 전부예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라면 힘들게 일하고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 씩씩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더욱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고 늘 마음 쓰이던 여동생도 있었기에 더더욱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의 그 안타까운 대화는 몇 날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제 아내와 마침 저희 집에 놀러와 있던 여동생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우선 병원비는 어찌저찌 해결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살아도 좀 멀쩡한 곳에서 살긴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부동산에 좀 알아보니까 그 고시원 정말 열악한 곳이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엔 돈 생기면 한 달씩 짧게 머물고 다시 나가는 노숙자들도 많다더라.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 동생 병간호하느라 빚도 안 들어오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는 그곳에서 계속 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 우리 회사에 취업한 뒤론 쭉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내가 머물 곳이라도 좀 마련해주고 싶어. 저는 정국 씨의 사정과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아내와 여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니 집을 사주거나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무리해서라도 작은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나친 친절인지 혹시 해주고 싶다면 아내의 생각은 괜찮은지 물어본 거죠. 생각해봐. 아이 정국 씨도 정국 씨지만 만약 그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면 어디서 지내겠어? 그 동생도 지낼 곳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다고 한잘 그 고시원에 머물게 둘 수도 없고. 당신 참 좋은 생각했네. 난 당신이 도와주고 싶다면 찬성이야. 당신도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럼 이젠 여유가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오빠. 그리고 만약 오빠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든 오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말이야. 저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내와 동생은 당연히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허락을 구한 뒤 결국 정국 씨를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정국 씨가 동생과 둘이 지내기 적당한 방 2개, 거실 하나짜리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서야 더 넓은 집을 알아봐 주고 싶지만 저도 부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바쁜 절 대신에 발품을 팔아준 사람은 고마운 아내였지만은요. 여보, 이따 퇴근하고 나랑 집 좀 같이 보러 갈 수 있어? 오늘 본 집 중에 괜찮은 집을 찾았거든. 열심히 괜찮은 집을 찾아다니던 아내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 준 신축 빌라에 절 데려가 주더군요. 집은 적당히 넓고 깨끗했으며 볕도 남향이더군요. 부동산 주인도 제게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며 그곳을 적극 추천했어요. 집주인이 직접 이 건물에 사는 곳이라 전세 사기 걱정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내부도 깨끗하고 역에서 멀지도 않고요. 여긴 거실 앞이 다른 건물로 막히지 않아서 환기도 잘 돼요. 전 세입자들도 집을 사서 여길 나간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더 살고 싶어 했다니까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이었습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저희 회사에서도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기에 위치도 딱이었어요. 게다가 공실이었기에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기도 했죠. 저는 당장 그날 그 집을 계약한 후 다음날 정국 씨에게 물었어요. 자네 오늘 퇴근하고 또 대리운전하러 가나? 네, 대표님. 그럼 그 전에 잠깐 나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할 말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어서 그래. 잠깐이라면 당연히 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저는 퇴근한 후 싹싹하게 대답했던 정국 씨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의아해하던 정국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묻기도 했어요. 대표님, 대체 어디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거의 다 왔네. 자, 여길세. 올라가세. 저는 그런 정국 씨에게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우린 머지않아 전셋집이 있던 빌라에 도착했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정국 씨를 3층의 그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정국 씨는 텅 빈 그 집을 보며 더 궁금증을 숨기지 못했죠. 이 집 어떤가? 깨끗하지? 예, 창문도 크고 좋네요. 저도 언젠가 다시 돈을 모으고 동생 병도 나오면 꼭 이런 집을 구해서 살고 싶어요. 그건 그렇고 여길 대체 왜?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먼. 이 집, 이제부터 자네가 살 집일세. 그러니까 그 고시원에서 나와서 이젠 여기서 지내게. 전세 보증금도 내가 냈고 관리비도 내가 집주인에게 다달이 이체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머지 공과금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자넨 이제 자네 동생만 보살피면서 여기서 지내게. 그 월세라도 아끼라 이 말이야. 네? 이 집을 절 위에 얻으셨다고요? 제 말에 정국 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곤 다시 한번 집을 쓱 둘러보더니 마구 도리지를 치며 거절의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그런 정국 씨를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중했죠. 대표님, 혹시 저번에 제 사정을 듣고 이러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제가 대가도 없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 받아버릇하면 안 돼요. 내가 자넬 위해서만 이러는 줄 아나? 날 위해설세. 네? 생각해보게. 자네가 그 열악한 곳에서 살다가 병이라도 나거나 월세 좀 더 벌겠다고 힘들게 일하다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면 누구 손해인가? 자넬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 내 손해지. 그렇다고 자넬 자르고 싶지도 않네. 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는 자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날 위한 투자다 이거야.
어차피 전세라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건데 나한테 크게 손해될 것도 없지 않은가. 아, 하지만 게다가 동생을 그렇게 위한다면서 아이, 오빠라는 사람이 왜 멀리 생각을 못해? 자네 동생이 지금이야 계속 병원에 있다지만 나중에 잠깐 퇴원할 일이 생기거나 아예 퇴원하게 되면 어쩔 텐가. 월세 더 주고 그 낡은 고시원에 방을 하나 더 얻어줄 셈이야. 가뜩이나 몸이 아픈 자네 동생을. 자네 동생도 퇴원하면 몸을 쾌적한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내 호의를 받아주게. 그럼 내 마음이 더없이 고마울 것 같네. 저는 점차 엄했던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며 마지막엔 정국 씨에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정국 씨가 제 호의를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정국 씨는 제 말에 차마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구더군요. 저는 그런 정국 씨의 손을 꼭 잡고 덧붙였어요. 나도 자네처럼 조부모님 손에 자라서 대학생 때 두 분을 잃었네. 그리고 참 많이 미안했던 여동생도 있지. 그래서 자네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 이보게, 나도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네. 날 키워주신 조부모님과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사람은 혼자선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든 법이네. 비록 내가 자네 가족은 아니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중요한 건 내가 자네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고 자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대표님, 그렇게 간지럽게 부를 거 없어. 난 내가 세상에 받은 것들을 자네에게 돌려줄 뿐이야. 그러니까 내 호의를 받아들이고 부디 희망을 잃지 말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은혜 제가 정말 잊지 않고 언젠간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국 씨는 결국 제 호의를 받아들이며 엉엉, 아니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계속 씩씩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린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날 터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힘겨운 청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몇 번이나 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정국 씨는 얼마 뒤 이번엔 자신이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주말에? 아니 왜? 이번엔 제가 꼭 모시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흔쾌히 주말에 정국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국 씨가 절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정국 씨 동생이 입원해 있던 병원이었어요. 조금 당황해하는 제게 정국 씨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동생이 꼭 대표님을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부탁해서요. 아픈 동생 부탁을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할 거야 뭐 있나. 아이 그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망해서 그러지. 자, 들어가세. 저는 급히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산 선물 세트를 들고 정국 씨 동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파리한 안색의 정국 씨의 동생은 저를 보곤 벌떡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몸이 아파서 직접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셔와 달라고 오빠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우선 앉으세요. 아프신 분이 왜 이렇게 서서. 저희 오빠에게 더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앉아서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때문에 집까지 판 오빠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면목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긴 늘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오빠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대표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벅차서요.
대표님, 이 은혜는 저도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과한 감사 표현에 오히려 제가 민망해지더군요.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정국 씨 동생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며 아니라고, 이건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국 씨가 좋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베푼 친절이라고 웅얼거렸죠. 정국 씨가 회사에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국 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거예요. 참 훌륭한 오빠 두셨더라고요. 그러니 감사는 저 말고 정국 씨에게 하세요. 그리고 부디 꼭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단순한 대표와 직원 사이였던 정국 씨와 전 좀 더 특별한 인연이 됐습니다. 이후 저는 정국 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기 위해 아예 직원들 식대도 다 올려줬어요. 어차피 물가도 많이 올랐고 꼭 정국 씨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대표로서 직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정국 씨는 저에게 보답을 하겠다며 회사 일을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해주더군요. 대표님, 대표님 자녀분들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혹시 정국 씨가 대표님 아들 아니에요? 어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죠? 이 애끼 이 사람아, 나랑은 애초에 성이 다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정국 씨를 보며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정국 씨가 제 숨겨둔 아들이 아니냐는 말도 했죠. 또한 정국 씨의 동생인 은혜는 다행히 이후 병세가 나아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갔고 저는 아내와 함께 한 번씩 문병도 갔어요. 그렇게 정국 씨 남매와 아내도 인연이 되어 아내는 은혜가 퇴원했을 땐 두 사람의 집에 반찬도 해다 주며 은혜와 시간도 보내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보니 저와 아내는 아예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정국이 형, 우리 주말에 아버지랑 셋이서 사우나 갈래요? 저 때 진짜 잘 미는데? 헐, 우리만 빼고? 은혜야, 우리도 엄마랑 셋이 같이 가자. 자연스레 우리 두 아이도 정국 씨 남매와 친해졌습니다. 나중엔 아이들끼리 오빠, 언니, 형 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요. 너무 친해진 나머지 우리 남녀가 나뉘어서 사우나까지 같이 갈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렇게 10년도 훌쩍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늘 제게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을 하던 정국 씨, 아니 정국인 우리 회사의 경사까지 불러왔습니다. 박 과장, 드디어 해냈어. 자네가 해냈다고. 그동안 퇴본하지 않았어도 묘하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던 저희 회사는 드디어 기술 하나로 특허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를 한 걸음 더 발돋움하게 만들어준 경사였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어느덧 과장이 된 정국이었어요. 회사에선 이름이 아닌 꼬박꼬박 직함으로 정국이를 불렀었던 전 정국이를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정국이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선 저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죠. 와, 대표님, 이게 전부 대표님이 아낌없이 지원하고 밀어주신 덕분이에요. 아닐세, 이건 밤잠도 줄여가면서 개발에 몰두했던 자네 덕분이야. 자넨 우리 회사의 보배네, 보배. 대표님, 과장님, 축하드려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내셨네요. 이거 우리 오늘 소고기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못할 거 뭐 있어. 다들 오늘 허리띠 풀 생각해. 오늘 회식은 당연히 내가 쏘겠네. 메뉴는 한우야. 다른 직원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특허를 낸 뒤 저희 회사는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15개 회사에서 떨어지고 누구보다 간절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정국인, 그렇게 회사에 엄청난 공적을 세운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어 있었죠. 분명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을 텐데 여태 저와의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 정국이에게 저는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아무리 오래돼도 믿지 못할 직원들이 많다는데 제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지켜주고 있는 정국이가 너무 든든할 따름이에요. 특허를 받은 날
우린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우 회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날 조금 술기운이 오른 정국인 저와 둘만 남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님, 사실 저는요, 예전에 괜찮은 척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전 세상에 동생과 둘만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우릴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철저한 남이라고 생각했고요. 에휴, 그래. 아닌 척해도 분명 자네 속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네. 그래서 저 동생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도 이젠 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전 정말 이 회사 일을 남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 제 은인의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과를 제가 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다 대표님 덕분인 겁니다. 대표님의 작은 베품이 지금의 저와 동생을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아,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주고 이렇게 내 옆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만든다고 한들 절대 꺾이지 말게. 자네와 은혜에겐 나와 우리 가족이 있잖나. 지금 다행히 은혜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병원에서 꾸준한 관리만 받으며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혜의 희귀병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관리만 잘 받고 건강에 신경 쓰며 살면 예전처럼 위중한 상황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저희 가족은 종종 두 아이와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고 있어요. 90이 넘은 아버진 드디어 고집을 꺾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정국이와 은은 그런 아버지께도 한 번씩 안부 인사를 와주곤 하죠. 정말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은혜도 은혜지만 나이 40이 넘은 정국이가 제발 장가를 가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아니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저는 종종 정국이에게 잔소리를 하곤 하죠. 그러면 정국인 사람 좋게 웃으며 이렇게 빠져나가곤 해요. 은혜가 시집 가는 거 보고 나면 그때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전 은혜한테 오빠이지만 또 아빠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행복해지는 걸 봐야 저도 마음을 놓죠. 여전히 동생밖에 모르는 착한 정국이와 그런 오빠에게 여전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보면 저 또한 여전히 가슴 아프고 기특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혹시 두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내심 세상에 둘만 남은 그 두 아이에게 힘이 되는 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남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예전처럼 늘 두 아이 뒤에서 버티고 도움이 되어줄 생각이죠. 제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듯 저도 그렇게 두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언젠가 두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이 추울수록 우리 주위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의 도움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와 결국 자신의 선행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곧 다가올 추운 겨울엔 잠시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한 번씩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된 정국이에게 짧은 인사를 마치고 물러가 볼게요. 정국아, 정국이 자넨 늘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나도 늘 말했듯 오히려 더 고마운 건 나일세. 자네로 인해 난 내가 세상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네와 은혜라는 소중한 인연을 얻고 회사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으니 난 베푼 것보다 훨씬 넘치게 돌려받지 않았나. 자네 만난 건 자네보단 내게 더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네. 그러니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주며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보세. 우리 가족이 있는 한
자네와 은은 세상에 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게. 저, 그 사랑 안에 친구이자 회사 대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이야.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남기니 부끄러우면서도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정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